특별하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사는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좀 쌈밥으로 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실수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대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조 발제를 좀 총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맡았습니다. 좀 부족하시더라도 좀 이제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8월 지금 이제 아주 더운데, 그리고 올림픽 기간이라 이제 심포가 조금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시기적으로 좀 고민을 했는데, 중요한 건 하여튼 시기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도 나름대로 화이트 타임에 화이트 보이스를 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시민회의의 기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긴급 대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대토론회에 대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요것이 좀 디딤돌이 돼가지고 가을 되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섹션별로 계속해서 연이은 이제 경제민주화 비판 심포지움을 이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한 게 이제 기조 발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에서 한 50%가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이거를 굉장히 좀 안쓰럽습니다. 경제민주는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본 결과 지금은 국가 개입주의, 어떤 사다리로서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 개입주의 이르는 길로서의 경제민주화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저에는 분노와 증오의 덫에 갇힌 한국경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아마 제일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분노와 증오인데 정치가 원래 싸움을 말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힌다 또는 이제 득표를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증오를 그다음에 분노를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이제 세력이 된 것 같아서 진짜 가슴 아픕니다.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데 더 부추기는 세력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서 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비유는 아닌데요. 옛날에 나온 얘기 있잖아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사실 이런 비유가 여기에 좀 어울리질 않는데, 어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모든 정치 세력들은 다 경제 민주화로 통합니다. 이걸 보면서 최소한의 정파가 나름의 어떤 정체성을 갖지 못한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 정치라는 것은 사실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건데, 그 선거마다 뭔가 좀 이념 정연이 되는 어떤 방향성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같은 방향을 향한 어떤 속도 경쟁을 하는 것이 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같은 쪽을 향해 달리는 이제 속도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속도 경쟁이냐, 방해 경쟁을 안 하고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좀 동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은 자기네 어떤 칼날을 세우는 것보다도 쿨링하게 바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이게 다 득표 지상주의가 이제 깔려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득표를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사실상 그 정치 용어를 하기보다 경제 용어에 가까운 비이성적 다혈이 그 기저에 깔려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것은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다음은 모르겠다 하는 먹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걱정이 좀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득표 지상주의를 갖고 먹튀를 하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속도 경쟁을 하게끔 하는 그 기저의 논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년 만에, 사실 정확하게 25년이죠. 87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 25년 만에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돌출된 그러한 정체불명의 경제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119조 1, 2항을 한번 좀 냉철하게 해석을 해보면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일단 1항은 다 아시다시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해서 원칙을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2항은 다 아시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앞에 이제 다 묶으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연결하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칙하고 고칙의 관계로 또 정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1항은 뒷줄을 밀어놓고 2항만 전면에 내세워서 경제 민주화로 네이밍한 것은 대단히 자기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요, 그 필요한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이미 다 정책화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정한 어떤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거래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 정책을 피고 있고, 또 수도권에서 과밀을 막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미 다 뭡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9조 이하는 굳이 우리가 개념화를 한다면 차라리 경제조화라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자꾸만 경제민주화는 개념적으로도 정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현재 그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나서서 이분법이죠. 강자, 약자를 구분해서 강자에서 약자로 사회적 이전을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대추구 행위가 이 기저에 깔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절망스러운 것은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이제 분들의 몇 분의 이제 인용 예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뭐냐면은 경제 권력이 정치의 국가 권력을 압도하고 국가가 재벌에 이게 봉사해 왔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걸 보고 참 어떻게 이런 식으로 경강도회가 됐다. 재벌하고 국가를 강자 약자로 주로 좀 비약을 하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사실 뭐 그 재벌이라는 게 뭐 행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법을 갖다 어겼으면 엄중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벌 이익에 국가가 봉사한다. 이것도 사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정치인이 그냥 돈을 받아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고해성사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경제민주화 타당성 같은 얘기하는 그런 논의를 얘기하는 것이 현실인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암탉에 뭐가 있어 왜 비틀겠냐. 그 눈에는 아마 대기업이 비틀어야 될 닭의 모가지로 비춰지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진짜 그 정치 2.0하고는 우리가 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 중에 연결해서 보면은 일단 경제 민주화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정치 논리를 경제역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국가 간섭주의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은 국가 간섭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게 항상 지식의 문제에 봉착되는 거죠. 그렇죠? 뭐 다치는 거니까 이제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민주화는 인위적인 분배 질서를 갖다 전제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강자의 것을 덜어내서 약자에게 옮겨주겠다는 어떤 그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다 시장을 보면요. 뭐 골목상권도 그렇고 중세급도 그렇고 나쁜 단가도 그렇고 말이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우는 애에게 젖을 주겠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아이들이 울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모든 아이들이 자력으로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해서 울겠다는 거죠. 경제 민주화는 국가 의존을 갖다가 타성화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들을 결합하면 국가 개주의 지배추구 행위가 더해진 최악의 조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19대 국회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법안을 찍어내는 입법 노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또 품위는 없는 것 같아요.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쓰레기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좀 과장된 표현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뭐 과장된 표현은 안 가지고요. 이걸 왜 제가 힌트를 얻었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여권의 2개, 야권 5개의 이제 법안을 갖다 보는 중에 제가 힌트를 얻은 게 7월 16일 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등에 관계되는 것이 686회예요. 의안번호가요. 그리고 같은 날 25일에 발의된 독점 규제 뭐 등등 이것이 864호입니다. 가만 보니까 불과 9일 만에 무려 178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1월 빼고 말이죠. 하루 평균 19.8개가 지금 나온 겁니다. 하루에. 그 법안은 통상도 여름에 공동 발의하지 않습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갖고 법안 한 개당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치면은 같은 기간, 그러니까 이제 9일 동안 하루에 평균 198명의 의원이 동원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비군 훈련도 아닌데 이렇게 뭐 동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7월 잠깐만은 안 해요. 제가 한경 그 사설에서 이걸 찾아봤는데 19대 국회 출발보다 남다르습니다. 19대 국회가 구성된 5월 30일에서 7월 17일까지 불과 49일 만에 653건의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하루 평균 13개가 넘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면 하루 평균에 19.2건씩 발의가 된 거죠.
같은 기간을 갖다가 이제 그 발의되고 다시요. 되고 나고 나서 이제 그 49일을 갖다 이제 이거를 고정하고 나서 이제 통지하고 비교하는 건데 17대는 183건, 18대는 262건입니다. 따라서 이 국회에 비해서 5.5배하고 2.5배 각각 증가했고요. 16대 좀 멀긴 하지만은 같은 기간에 22건을 발의했어요. 따라서 무려 29.7배나 더 많은 법을 19대 국회가 발의했습니다. 그 많은 이 법안은 도대체 어떤 법안인가? 짐작하듯이 대선을 겨냥한 퍼퓰리즘 법안이 대부분입니다. 그 많은 법안들이 실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이 쓰레기 입법이라는 조롱이 사실은 과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까요? 법치에서 어떤 법하고 입법에서 법하고 우리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하이에크가 필승의 역작으로서 말이지 법치하고 입법을 갖다 이제 구분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법치주의의 법은 아니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수결로 방망이 두들겨서 통과시키는 어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제가 조금 살이 좀 있는데 자연실서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조직법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법치에서의 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후적으로 명문한 게 지나야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 충돌을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진화할 수 있도록 울타를 쳐주는 그런 법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법은 그건 아니죠. 뼈연한 목적을 갖고 설계하는 그런 입법의 법입니다. 따라서 입법 만능주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네, 좀 거기 연결해서요. 8페이지를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패러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하이에크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이건 첫 번째 읽어드릴게요. 한 센텐스, 한 패러그래프인데 그 하이에크가 볼 때 자유사가 가장 중요한 체제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뭐냐? 법의 지배에서 법률의 지배, 그죠? 법치국가에서 법률국가로의 전환, 사법에 대한 공포의 우위에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같은 하이에크 우려는 한국에서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입법 만능주의의 다른 아닙니다. 지금. 19대에 발행 법안 것을 전부 다요. 법치주의의 거리가 먼 거죠. 처분이 되게 예상되는 그런 거죠. 규제권을 남발하는 거죠. 예컨대 대선을 겨냥한 퍼퓰리즘 법안이 대다수가 아니겠습니까? 허지기식의 복지법안, 그렇죠.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기업다리기 법안, 그 다음에 노동계 입장을 갖다 반영한 법안 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법치법일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자산권을 갖다 침해하고 행동을 규제하고 일부 이집단 이익을 보장하는 처분적 규제일 뿐이죠. 법이라는 점에 이런 처분적 규제일 뿐이죠. 법치는 사라지고 법을 무식한 정당의 사익 추구 행위만 난무할 뿐이다. 그들에게 법은 심지어 퍼퓰리즘의 수단일 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강론으로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그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우의 권력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제 상징성이죠.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민주화 관련 1호 법안으로 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배임하고 배임하고 횡령죄를 범한 경우에 사실상 집행유예가 금지가 되도록 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장량 병감이라고 그러죠. 정상을 선택해서 형량을 반으로 줄여갖고 그것이 3년 이하가 되면은 내게 이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천 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5억 정도의 리미트를 갖다 두고요. 5억 이상의 배임 또는 형량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올렸습니다. 따라서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3.5년이 되니까 3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것이 법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이걸 갖다 의회 권력이 어떻게 그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작거리에서 말이죠. 구매자가 값을 반을 깎을 줄 모른다라는 생각에 물건값을 미리 2배로 올리는 그런 장사치야에 뭘 작작을 뭐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집행유예를 남용하면 안 되죠. 경쟁해야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따라서 사법부에 종사하는 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의 현장 계시를 우리가 그걸 살리지 못해 이걸 갖다 싹 도려내는 것,
이것이 입법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법은 아닐 겁니다. 네. 참 제가 볼 때 좀 답답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명분에 함몰된 쾌감만만 항상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치명적 인식 오류가 있죠. 제가 볼 때 형량은요, 부당 이익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질이 중요합니다. 죄질. 정치인은 각종 인허가의 규제권, 처분권을 행사하죠. 권한을 행사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입법이야말로 똥 묻은 개가 벼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이요. 그 다음에 또 법치로 허무는 것은 사실은 정치권입니다. 이 정치자금법 보세요. 지금요. 전부 다 모든 뇌물수수 전부 다 정치자금법으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비상탈출으로 된 지 이미 오래가 된 거죠. 네. 뭐 사면 복권 걔가 누굽니까? 보면 정치인들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허물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설계를 해서 반으로 깎더라도 3년 넘도록 이거를 뭐 설계를 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권리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아은행 사건 관련해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인사 현재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든 법앞에 평등합니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평등합니다. 지금 행태는 정치인과 가난한 사람 빼고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건 증오를 입법화하는 걸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법을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영혼 없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 지나친 비약일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를 설계하려는 오만. 어떻게 이것을 설계하려고 합니까? 출청제 뭐 다시잖아요. 부활해서 무슨 규제이기죠. 순환 출자 금지, 이것도 사실 규제가 없긴 없습니다. 과거 한번 돌이켜보세요. 출청제는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출자를 갖다 규제하는데 됩니까? 따라서 적용을 제외시키고요. 예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스로 무너지게 마시잖아요. 네. 지금 와서 뭘 다시 그걸 부활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 전문화 할 건가 또는 다각화로 갈 건가, 이거는 사실상 스스로 책임질 성질 아닙니까? 외부에서 분수 불 건 아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현상 지식의 밝은 사람의 판단이 돼야 될 대상입니다. 이제 좌파적 사고도 제발 좀 순화가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 머리에 문어갈 게 없는 거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효자가 될지 불효자가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하면 이거는 문어가지고 성공하면 뭡니까? 예? 경영의 어떤 뭐 천재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죠. 순환출자요? 어제 오늘 문제 아니죠. 그러고 실제로 어떻게 설계합니까? 뭐 이게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으니까 하나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고 전체를 여기를 좀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림 1을 보시면요. 페이지가 되는데 2000년도하고 2012년, 12년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2년 12진법에서 한 줄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삼성전자, 소니하고 노키아 시가총액의 추이를 보세요. 뭐 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소니는 1200억 불이 됐었어요. 시가총액이. 노키아도 마찬가지죠. 2011년도에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뭐 그 팩트잖아. 팩트. 여기 무슨 개인의 무슨 판단이 들어갑니까? 뭐 가치 판단이 여기 뭐 가지도 참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시점에서 그냥 키를 잔 거죠. 난쟁이가 커졌고 큰 사람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은 노키아하고 소니가 소유 지배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130년대 이스트먼 코닥이 무너진 것도 소유 지배 구조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간단합니다. 강한 기업이, 모범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에 강하고 그런 기업이 모범 기업이라는 거죠. 좀 사실 좌파도 좀 문제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것도 아주 증오가 묻어난 말입니다. 무슨 일감을 몰아줍니까? 일감을. 여기 이제 제 부제로 담은 게 말이죠. 재벌은 비장형적인 기업 조직인가, 경제 조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도 나름대로 어드레스가 있는, 족보가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네? 거기 그림 2를 보세요. 간단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요. 대개 이제 그 거래할 때 말이죠.
자산의 전속성하고 그다음에 자산의 전속성이 또 강할수록 자기는 상대한테 이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S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는 어떤 기제입니다. 어떤 세이프가드 되는 거죠. 만약에 K가 제로가 되면은 전속성과 순수 시장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K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래 내려와서 만약에 스스로 K가 플러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S가 제로라면 또 무방비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플러스가 되면 S가 플러스가 스스로 방어합니다. 그래갖고 C냐 D로 가는 거죠. 신뢰에 가능한 계약을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계약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위계 조직으로 들어가서 한 몸에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따라서 C로 갈 수 있고 D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 보면은 C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신뢰 가능한 계약을 통해서 그냥 장기적 거래를 하는 거죠. 하지만 D는 뭐죠? 이거는 미국의 GM 같은 거죠. 모든 것을 사업으로 다 묶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GMC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안에 뭐 올스모빌 이제 없나요 이제? 뭐 비유기라든지 뭐 캐딜락 그렇죠? 뭐 슈보레 다 묶는 거죠.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일단 뭐냐면 모든 걸 D로 하라는 거죠. 모든 걸 다 D로. 모든 계열 기업을 갖다가 한개 묶어갖고 아주 거대한 단일 조직을 집어넣으면 뭐 일감 몰아주기란 그런 힘이 자체가 없을 거가 되겠네요. 하지만 그것이 정답입니까? 예컨대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글로비스, 그 다음에 모비스 전부 다 현대차에 묶어서 사업부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일종의 신의도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열사 간에 내부 거래를 이걸 갖다 일감 몰아주고 이렇게 증오의 말로 이렇게 네이밍할 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부당한 내부 거래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내부 거래 자체를 이걸 갖다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당연 위법이 되면 안 되겠죠. 한리의 원칙에 따라서 위법이면 위법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따라서 좀 일단 몰아주기도 보면은 그림 위에 있는 그런 C와 D에서 전부 다 D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에필로그가 되겠습니다. 좌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참 의인화를 시키는 거죠. 무생물을 갖다가 생물화하는 겁니다. 의인화하는 거죠. 소음을 불어넣는 거죠. 시장의 실패 탐욕이죠. 하지만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어떻게 그 주체가 됩니까 지금요? 시장이 탐욕스러운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스러운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 실패 어법에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시장 실패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 실패가 목도될 뿐이죠. 따라서 시장 실패 이면의 논리, 정책 실패 논리 갖다 돌려야 되는 거죠. 시장 실패 근거 이면에는 항상 예외 없이 정책 실패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도하는 무생물에 대해서 숨을 불어넣어서 은혜시켜가지고 시장의 탐욕과 실패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대중이 볼 때는 본질보다 평생 앞서는 거죠. 가슴 역시는 말이 그래 되겠습니다. 정치인은 놓치기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은 시장의 탐욕과 실패를 갖다가 이거를 뭐죠? 디딤돌레에서 국가의 개입을 갖다 정당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민주화도 국가 개입을 통해서 이런 실패 탐욕을 다 다스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뜯어보면은 데모스가 프레하는 겁니다. 군중이 지배하는 거죠. 군중이 지배하는 거죠. 따라서 보면은 여기에는 사실 뭐 큰 철학과 가치관이 아닙니다. 군중이 지배하는 다수결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쌓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그래서 군중은 증오하고 분노에 크게 흔들리죠. 증오와 분노는 냉철할 수 없기 때문에 철학, 이념과 가치하고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오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위무하고 약속하는 거죠. 정치권은 한결같이 국민의 행복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도록 정치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국민 행복론. 하지만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법론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경제 민주화가 어디 이것이 철학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치는 이념과 가치 유통업 이어야 됩니다. 이게 당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그게 아니죠. 현실은 그게 아니고 증오와 분노를 이용해서 득표를 극대화해서 뭔가 먹튀를 하겠다는 사익 추구하는 집단으로서의 국회의원들과 정신이 아닐까. 그 사람들의 작심하고 만들어낸 논리가 25년 전에 만들어져서 부활된 경제 민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제 말씀하셨습니다.